할머니, 지금 전 부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빨리요. 기름 냄새로 가득한 추석 전날, 8살 손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꿰고 있던 산적을 던져버리고 미친 듯이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세요. 거기 서시라고요. 이런 빌어먹을 눈치챘나 보네. 내 뒤를 쫓던 며느리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녀의 절규는 내 목숨을 살릴 유일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윤월자라고 해요. 제 나이 74, 젊은 시절엔 고생 꽤나 했지만 이젠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받아가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추석을 기점으로 제 노년은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밝혀보는 제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명절의 분주함이 절정이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입니다. 저는 아들 태훈의 부엌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산적 꼬치를 꿰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제 손에서 하나의 음식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 그래도 힘든 게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 영아가 제 등 뒤로 다가와 콧소리를 섞어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언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 고소한 냄새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겠네. 그런데 어머님, 기름 냄새를 너무 오래 맡으시면 머리 아프세요. 저희가 경치 좋은 곳에 식당 하나 예약해놨는데 잊지 마시고 저희랑 식사하러 가시죠? 저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절 준비하는 날 오전부터 식당이라니요. 됐다. 해마다 하던 건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니?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을 다 하기도 전에 어떻게 식당 밥으로 때우려고 들어. 너희들이나 실컷 다녀오너라. 나는 이거 마저 해야 속이 편하다. 제가 손을 내젓자 거실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태우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정말. 엄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명절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냥 요즘 사람들처럼 다 사서 편하게 하면 어디 덧나. 영아가 엄마 생각해서 예약까지 했다는데 좀 가주면 안 돼? 아들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아가 그런 태우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태우 씨 말은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잠깐만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8살짜리 제 손녀 다은이가 조용히 부엌에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은이가 제 허리를 와락 끌어안는데 아이의 몸이 가늘게 몸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은이가 나를 끌어 앉아 영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다정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매섭고 차가운 얼굴로 아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최다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싫어. 나 할머니랑 있을 거야. 다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태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엄마 말 안 들어? 이리 와. 빨리 안 와? 태우가 다은이를 저에게서 억지로 떼어내려는 순간 아이가 제 귓가에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절대 식당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할머니 가두고 뭘 뺏을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죠.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최다은? 할머니한테 무슨 귓속말을 하고 난리야? 태우가 다은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아이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은이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제발 도망치라고 그 작은 온몸으로 제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꼬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영아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기름에 손을 대었나 보다. 쓰라려서 찬물에 좀 담가야겠어. 저는 수도꼭지를 트는 척하다가 영아가 한눈을 파는 사이 고양이처럼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거기 서라고. 등 뒤에서 태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아들네 동네 골목이 지금은 저를 집어삼키려는 미로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커다란 상가 건물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벽에 기대 헐떡이는데 저 멀리서 저를 찾는 태우와 영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당장 나오세요. 태우는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기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갑자기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네, 그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일단 찾아서 무조건 다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녀 다은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 엄마를 어딘가에 가두고 무슨 짓을 꾸미려 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내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만천하에 알려야 했어요. 지옥 같은 제 싸움은 그렇게 제 피눈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후 숨겼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저 잡히면 안 된다는 공포만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눈에 익은 큰 길이 나왔고 길 건너편에 평소 자주 가던 슈퍼마켓 간판이 보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물 한 병이라도 사서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한 슈퍼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늘 같은 명절날에 어쩐 일이세요? 장 보실 거라도 있으셨어요? 저는 타는 목을 겨우 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 한 병만 사려고요. 제 대답에 사장님은 제 눈을 피하며 계산대 아래를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저기 아주머니. 아까 아드님이 왔다 가셨는데요. 어머님을 애타게 찾으시던데 혹시 못 만나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태우의 손길이 여기까지 뻗친 겁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태우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님께서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보시면 꼭 좀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은 이미 저를 동정이 필요한 치매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 한 병을 집어들어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사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도망치듯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태우가 제 아들놈이 온 동네에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동정하거나 혹은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겠죠. 기가 막힌 심정으로 거리를 걷는데 앞에서 평소 살갑게 지내던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윤 여사님, 세상에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원장님이 제 팔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글쎄 아드님이 아까 가게 문을 부술듯이 뛰어들어와서 어머니 못 봤냐고 묻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혼자 나가셔서 너무 위험하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있다고 했어요. 원장님의 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우가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며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놀라서 아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 돌렸잖아요. 혹시라도 여사님 보시면 꼭 좀 붙잡아 달라고요. 아, 맞다. 아드님이 친구분들까지 다 불러서 지금 여사님 찾고 있대요. 곧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까지 동원했다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우가 작정하고 덫을 놓고 저를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 동네는 더 이상 제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완벽한 사냥터가 되어버렸죠. 문득 찜질방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라 사람도 별로 없을 테고 잠시 몸이라도 숨기기에는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후끈한 공기가 저를 감쌌고 잠시나마 긴장이 풀리는 듯 했죠.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는 아주머니 두 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사물함 뒤에 자리를 잡고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핏 잠이 들었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혹시 70대 초반쯤 되시는 여자분 한 분 오지 않으셨나요? 저희 어머니신데. 카운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기억이 없는데요. 제 어머니께서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혹시라도 보시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례는 두둑하게 하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는 태우의 목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탈의실을 빠져나와 어두컴컴한 찜질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찜질방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손님, 혹시 저기 저 젊은 남자가 찾는 분 아니세요? 아주머니의 눈에는 의심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주머니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보니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르신 혼자 저렇게 도망 다닐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겠죠. 저를 따라오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직원들만 다니는 좁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뒷문으로 나가면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잘 피해서 조심히 가세요. 아들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찜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태우와 영아의 번호였죠. 문자 메시지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걱정돼 죽겠어.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집에 들어오세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줘. 우리가 다 잘못했어. 거짓말. 역겨운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으려던 자들이 무슨 걱정이란 말입니까? 그때 둘째 아들 진수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형수가 엄마 찾고 있던데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셨어? 걱정되니까 연락 좀 줘. 진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형과 한패일까요? 진수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죠. 저는 평소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옆집 최 여사네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최 여사는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기에 그 집이라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최 여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태우가 전화와서 언니 행방을 묻던데. 역시나 태우는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네 거실에 앉아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는데 창문 밖으로 낯선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우리 집 앞에 사르락 멈췄습니다. 그 옆에는 태우의 차도 있었죠. 저 차들은 뭐래? 아까부터 동네를 몇 바퀴째 돌고 있어. 아들 친구들이라고 하던데 계속 누군가를 찾는 것 같더라고. 바로 그때 최 여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가 월자 언니 큰아들이라고 떴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짓자 제가 말했습니다. 받아. 안 받으면 의심할 거야. 최 여사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우야. 응, 아직 못 봤어. 그럼 당연하지. 혹시라도 여기 오시면 꼭 연락 줄게. 전화를 끊은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무슨 일이야? 태우가 언니 실종 신고까지 한 것 같아. 실종 신고? 아까 경찰도 왔다 갔어. 동네 여기저기에 전단지까지 붙이고 있더라고. 최 여사가 보여준 휴대폰 사진 속에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찾습니다. 발견 시 사례금 1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태우가 저를 돈으로 사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 이 동네는 너무 위험해 언니. 최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떠나야겠다. 최대한 멀리. 그때 또다시 최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영아였죠. 최 여사는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영아의 말을 듣고 있던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네 시엄마가 연락하거나 집에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 놓으라고? 그게 무슨, 일단 알았다. 전화를 끄는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것들 완전 미쳤나 봐. 나더러 언니를 붙잡아 놓으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여사는 제 손에 억지로 1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 거기서 제일 멀리 가는 버스를 타.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밤 9시가 넘어 저는 최 여사네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을 방패 삼아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전봇대마다 붙어있는 제 얼굴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실종 어르신을 찾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 동네의 윤월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례금 100만 원이 걸린 정신 나간 치매 노인일 뿐이었죠. 이제 저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저의 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터미널을 향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 기나긴 도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제 손에 쥐어준 돈은 제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부적처럼 품에 안고 어둠을 뚫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밤 10시가 넘은 거리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불 켜진 창구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더 이상 어제의 윤월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도 집도 가족도 잃어버린 도망자일 뿐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손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땅 어디에 제가 발붙일 곳이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먼 곳으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제일 멀리 가는 건 자정에 출발하는 부산행 마지막 차예요. 그걸로 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 의자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았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우에게 잡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공포에 질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윤월자 어머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보험사기 전담팀의 김철수 형사라고 합니다. 남자는 품에서 번쩍이는 경찰 신분증을 꺼내 제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곳은 위험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김 형사는 제 팔을 붙잡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터미널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김 형사가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며칠 전부터 아드님 최태우 씨와 며느리 영아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하고 며느리를요? 대체 왜요? 두 사람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머님 명의로 여러 보험사에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의 제보가 있었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생명, 보험이라고요? 네, 사망 시 보험금이 각각 3억 원이 넘는 고액 보험들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여기 어머님 서명이 되어 있는데 직접 하신 게 맞습니까?
서류에는 분명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 옆에 서명은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김 형사가 제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서명을 위조해서 멋대로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뭐가 또 있단 말입니까? 아드님 최태호 씨는 박 회장이라는 악질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의 도박빚을 졌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5억이라니요. 그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제 아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5억이요? 태우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런 끔찍한 돈을.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은 7억이 넘을 겁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박 회장이라는 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지어는 뭐요? 보험금을 노리고 채무자나 그 가족을 사고로 위장해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인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이미 여러 건입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태우가 저를, 네, 어머님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계획을 실행하려던 날이었고요. 바로 그때 김 형사의 어깨에 달린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터미널 3번 출구 쪽 주차장에 박 회장 쪽 사람들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 2대가 진입했습니다. 이번 출구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갈 거다. 우리가 엄호하겠다. 김 형사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터미널에 아드님 일행과 박 회장 부하들이 깔려 있습니다. CCTV로 모두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모양입니다.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김 형사는 저를 이끌고 이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 밖에는 시동을 켠 검은색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김 형사는 거칠게 차를 출발시켰죠. 백미러를 보니 터미널 주차장에서 나온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끈질기게 저희 뒤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뒤에 차가 따라붙고 있어요. 제가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형사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번 차량, 우리 뒤에 꼬리가 붙었다. 처리 부탁한다. 잠시 후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저희와 미행 차량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제야 김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드님과 박 회장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어머님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손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은이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어머님께 알렸잖습니까? 설마 그 어린아이한테까지. 박 회장 조직은 자신들의 범죄를 아는 목격자는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제거합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하나 희생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다은이까지 위험에 빠진 겁니다. 다은이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다은이를 구해주세요. 제가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어머님부터 안전한 곳으로 모신 뒤에 다은이도 저희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김 형사는 저를 안심시키며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원래 아드님 부부의 계획은 오늘 어머님을 경치 좋은 외곽으로 데려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적한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을 겁니다. 박 회장 조직이 자주 쓰는 수법이죠. 어떻게 제 아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작은 단층집 앞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경찰에서 관리하는 안전가옥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누군가 살던 흔적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다은이는 어떡합니까? 그 어린 것이 지금 그 늑대굴 같은 집에 혼자 있을 텐데요. 제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려 나왔습니다. 김 형사는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저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드님 부부가 아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다은이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지만 제 불안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겁에 질린 다은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김 형사가 상기된 얼굴로 급하게 안전가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손녀 다은이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김 형사는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은 양이 바로 어제 학교 상담 선생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은이가요? 네.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 너무 불안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가두려고 했어요. 제가 말려서 할머니가 도망갔어요. 라고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 공포 속에서도 저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요? 상담 선생님께서 다은 양의 말을 듣고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그 내용이 저희에게 바로 전달됐습니다. 김 형사가 제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법원에 긴급아동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방금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다은 양을 부모에게서 분리해 임시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다은이를 여기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내일 오전 다은 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저희 팀원들과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학교 앞에서 아이를 보호할 겁니다. 태우나 영아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겁니다.
다은 양은 평소처럼 등교할 것이고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로부터 작전이 실행되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시간은 마치 고문과도 같았죠.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김 형사가 수시로 연락을 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불안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오전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준비됐습니다. 오늘 다은 양을 데려옵니다. 제 심장이 발소리처럼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가서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머님.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3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을 서성이다 창밖을 내다보기를 수십 번도 더 반복했죠. 드디어 저 멀리서 익숙한 검은색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뒷문이 열리자마자 다은이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기 무섭게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했잖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아니야, 다은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덕분에 할머니가 산 거야.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 목숨을 구한 거라고. 저는 다은이의 작고 여린 등을 하염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김 형사가 조용히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은 양이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어머님은 정말 위험해지셨을 겁니다. 제가 다은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다은아, 그동안 많이 무서웠지? 엄마랑 아빠가 매일 밤 할머니 어디 갔냐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제 방을 막 뒤지고 제 휴대폰도 뺏어갔어요. 다은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할머니 전화번호 모른다고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잘했어, 우리 다은이. 정말 잘했어. 김 형사가 다은이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할머니랑 여기서 함께 지낼 거야. 아무도 다은이를 괴롭히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은이가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김 형사가 저를 조용히 다른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형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아드님 최태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께서 직접 미끼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머님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겁니다. 아드님이 직접 범행을 시도하거나 최소한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 회장 일당까지 엮어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 주려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 조직도 계속해서 어머님을 노릴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은이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강해져야죠. 김 형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형사는 제 옷 안쪽에 붙일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가져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보낼 신호인 귀걸이를 만지는 동작도 수없이 연습했죠. 태우를 만날 장소는 인적이 드문 강변 주차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맞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태우야, 나다.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좀 짧았네.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만나서 얘기하자. 돈이 필요하다는 제 말에 태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 어디서 만날까?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오늘 저녁 8시에 강변 주차장으로 혼자 나오너라. 알았어, 엄마. 꼭 나와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 형사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김 형사의 계획에 따라 제가 먼저 도착한 강변 주차장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강물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살을 애는 강바람이 제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린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피가 마르고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범죄를 내 손으로 밝혀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미가 아닌 그 무엇이라도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태우의 차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가 제 앞에 멈춰섰지만 제 심장은 공포로 먼저 멈춰서는 것 같았죠. 운전석에서 태우가 내리고 조수석에서는 영아가 내렸습니다. 거기까지였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뒷문이 열리면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산만한 덩치의 낯선 사내 2명이 차에서 내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있지 않았죠. 김 형사님이 말했던 박 회장의 부하들이 틀림없었습니다. 태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한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여태 어디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찾아다녔는지 알아? 잠은 제대로 잤어? 밥은? 태우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애끓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역겨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 저는 연습한 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이게 뭐예요? 헬스케지신 것 좀 봐. 저희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르실 거예요. 영아가 다정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마치 뱀처럼 느껴졌죠.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분들은 누구신데 같이 온 게냐? 제가 낯선 사내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내 친구들이야. 엄마 없어졌다고 하니까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같이 찾아줬어. 고마운 친구들이지. 태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자들이 저를 찾아준 게 아니라 제 목숨을 걷어 가기 위해 온 저승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엄마, 일단 차에 타자. 날도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떨지 말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 태우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차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다. 잠깐이면 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제가 발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엄마, 왜 이래? 춥다니까. 어서 차에 타서 얘기하자. 태우의 목소리에 조금씩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팔을 잡은 손의 악력도 점점 강해졌죠. 더 이상 자상한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싫다. 나 이 차 안 탈 거야. 여기서 얘기해. 제가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조용히 좀 해. 이러다 사람들 오면 어쩌려고 그래. 태우가 이를 악물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말 할 때 그냥 타시죠. 아드님이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데. 그 위협적인 기운에 눌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싫어. 나는 안 간다. 이 손 놓지 못해. 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자 마침내 태우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서로 편하잖아.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겠어?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조급함에 번들거리는 낯선 짐승의 눈이었죠. 안 그러면 뭐? 안 그러면 날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보험금 받으려고 이 어미를 저 차가운 강물에 쳐넣기라도 할 거니? 그 순간 태우와 영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갑자기 보험금 얘기는 왜? 내가 다 알아. 네가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내 서명까지 위조해서 3억이면 네 도박빚 갚는데 보탬이 좀 되겠니? 제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못해.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와서. 태우가 제 팔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박 회장한테 진 빚 5억, 아니 이자까지 7억인가? 그거 갚으려고 내 어미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냐고 물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제 외침에 태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누가? 태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하자 옆에 있던 영아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가 아니라 그 박 회장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희는 어머님을 지키려고. 바로 그때 태우가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태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엄마. 조용히 따라왔으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엄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죽어야 내가 살고 영아도 살고 다은이도 살아. 빚 안 갚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희생 좀 해줘. 냉정하게 말하는 태우의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다은이 이름은 들먹이지 마. 네 더러운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야. 제가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모두 움직이지 마. 김 형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차장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사방에서 숨어있던 경찰들이 권총을 든 채 뛰쳐나왔고 순식간에 주차장은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경찰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엄마가 꾸민 함정이었어? 최태우, 김영아. 당신들을 보험 사기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다가와 태우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저 늙은이가 날 속였어. 태우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영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죠. 억울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이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형사가 제 옷 속에서 꺼낸 녹음기를 재생하자 태우와 영아가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자고 모의하는 내용이 주차장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영아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태우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억지로 한 거라고요. 그 말에 태우가 영아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먼저 박 회장한테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잖아. 태우가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나한테 이래야만 했어? 그 눈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다. 너야말로 이 엄마한테 정말 이래야만 했니? 제 아들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찰차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김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우리 다은이는요? 김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작전 종료. 안전가옥에 있는 다은 양, 지금 현장으로 데려오도록.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달려온 차가 멈추고 그 안에서 다은이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다 잡은 거야? 경찰 아저씨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다고 했어. 다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다은이가 제일 용감했지. 네가 할머니를 구한 거야. 김 형사가 저희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끔찍한 범죄 조직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와 다은이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바짝 붙어 잠든 다은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드디어 이 길고 긴 악몽이 끝났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태우와 영아가 체포된 후 며칠간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와 다은이는 경찰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듯했죠. 다은이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정말로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고
더 거대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저희를 덮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형사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다급하고 무거웠죠. 어머님, 지금 당장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후 안전가옥에 도착한 김 형사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우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건가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먼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아드님이 아닙니다. 박 회장이라는 그 독사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는 탁자 위에 서류와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우 씨에게 5억을 빌려준 사채업자 박 회장 말입니다. 태우 씨가 체포되면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자 이제 그놈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돈입니다. 그놈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태우 씨에게 빌려준 돈을 어머님의 재산으로 회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순순히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할 계획입니다. 김 형사가 제게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죠. 이놈들 보이십니까? 박 회장의 수족들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안전가옥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저희 정보망에 포착됐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여기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더 심각한 것은 이놈들이 다은 양의 학교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김 형사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학교에요? 우리 다은이한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학교 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학교 앞에서 다은 양에 대해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최다은 학생이 할머니랑 같이 사느냐, 집은 어디냐 하고요. 안 돼요. 당장 다은이를 여기로 데려와야 합니다. 당장요.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이미 조치했습니다. 다은 양은 지금 수업을 마치는 즉시 저희 팀원들이 비밀리에 확보해 안전하게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 형사가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과 다은 양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회장 조직이 경찰 내부에도 끈앞풀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경찰 안에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의 움직임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이동하든 그놈들이 먼저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경찰마저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최근 아들을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감옥에 보낸 윤월자 씨 사건과 관련하여 아들 최태우 씨 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효자 아들을 함정에 빠뜨려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박 회장놈이 언론까지 매수한 겁니다. 어머님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둔갑시켜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김 형사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버젓이 거짓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월자 씨는
평소 돈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했으며 아들의 재산을 탐내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익명의 인터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저랑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아들을 돈 때문에 팔아넘긴 악독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형사의 도움으로 다은이가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다은이와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의 모든 불이 꺼지며 집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깜깜해졌어? 다은이가 겁을 먹고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정전인가 보다. 금방 다시 들어올 거야. 제가 아이를 안심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찰컥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는 소리였습니다. 쉿, 다은아. 조용히 해야 해. 저는 다은이의 입을 막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장롱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다은이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죠.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튀어나와.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다은이가 제 품에서 가늘게 떨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우리 다은이 꼭 지켜줄게. 육중한 발소리가 점점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거기 꼼짝 마.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손 들어. 김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젠장, 튀어. 괴한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김 형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다은이 괜찮니? 괜찮습니다. 다은이도 무사해요. 저희가 밖으로 나가자 집안은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문짝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놈이 셋이었습니다. 둘은 검거했는데 한 놈이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박 회장 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은이가 제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나쁜 사람들이 올 거야?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공포를 겪어야 할까요? 김 형사가 결심한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놈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놈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박 회장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침입한 놈들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박 회장과 연결시킬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함정을 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 다은이가 또다시 위험해지면 어머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합니다. 박 회장은 절대 포기할 놈이 아닙니다. 다은 양의 안전은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저는 제 팔에 매달려 곤히 잠든 다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악몽을 제 손으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 회장을 직접 만나 범죄 사실을 자백받아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태우 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어머님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면
그 돈에 굶주린 뱀 같은 놈은 분명히 미끼를 물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제가 직접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 형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네, 할게요. 이 지옥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형사가 박 회장의 직통 연락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이시죠? 최태우 어미 되는 윤월자라고 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최태우 모친. 내게는 무슨 볼일이시죠? 아들 빚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드릴 테니 우리 아이와 저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기 한번 재미있게 돌아가는군요. 좋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오후 2시 내 사무실로 직접 오시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김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 저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외출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비워지고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죠. 오늘 저는 누구의 어미도 할미도 아닌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치르러 가는 전사 윤월자였습니다. 김 형사가 아침 일찍 안전가옥으로 찾아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서려 있었죠.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모두 동원하셔야 합니다. 박 회장은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놈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낌새를 보이면 연기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오늘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제가 각오를 다지자 김 형사가 제 외투 옷깃에 작은 나비 모양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생명줄입니다. 조금이라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망설이지 말고 이 가운데 보석을 누르십시오. 즉시 저희 팀이 돌입하겠습니다. 브로치의 차가운 감촉이 제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정말 안전한 곳에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팀의 최정예 요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겁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박 회장의 소굴이 있는 도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건물이었지만 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악의 소굴이 도사리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에 내리자 대부금융이라는 번듯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직원이 저를 기계적인 미소로 맞았습니다. 윤월자 어머님 되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자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고 마치 왕자에 앉은 왕처럼 거만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윤월자 씨. 듣던 대로 참으로 대단한 모친이시구만. 박 회장이 저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죄로 그 고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으니 말이오. 제 아들 이야기 때문에 온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연습한 대로 겁에 질려 잔뜩 위축된 늙은이의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제가 아들 빚 5억을 갚겠습니다. 호, 그 큰 돈이 노인네한테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박 회장이 재밌다는 듯이 담뱃재를 털며 물었습니다. 하나뿐인 집을 팔고 평생 모은 쌈짓돈까지 전부 끌어모아 드리겠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이라 그게 얼마나 되는데? 3억 정도 됩니다. 부디 이것만 받으시고 부족한 돈은 제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선처를. 제가 애원하듯 말하며 고개를 숙이자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억? 장난하시오? 이자까지 합치면 7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나랑 흥정하자는 거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자선사업가인 줄 아시오? 늙은 사람이 돈 구할 데가 없다는 게 내 알바냔 말이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노인네가 아주 쉽게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 그게 무엇입니까? 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잖소. 박 회장이 제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들어놓은 3억짜리 생명보험 말이야. 아주 현명한 아들이야. 그건 이미 경찰의 증거로 아직 유효하지. 수익자만 바꾸면 아주 깨끗한 돈이 되는 거요. 박 회장은 책상 위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이 수익자 변경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덧없는 것 아니겠소? 길을 가다 미끄러져 죽을 수도 있고, 잠을 자다 조용히 갈 수도 있는 거지.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이요. 박 회장이 노골적인 협박을 하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는 제 안의 분노가 들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짓을 많이 해보셨나 봅니다. 제가 떠보듯 묻자 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꽤 됐지. 이 바닥에서 나만큼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드물어. 특히 당신 같은 노인네들이 참 순진해서 일하기가 편해. 이 동네에서만 내 손을 거쳐간 영감, 할멈들이 수십 명은 좋게 될걸. 그 노인네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경찰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 하하, 내가 그놈들보다 한 수 위요. 박 회장이 박장대소했습니다. 내 사람이 경찰 안에도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소. 정보과의 김 팀장이라고 아주 유능한 친구가 하나 있지. 그 친구가 내부 정보를 싹 다 빼내주니 나는 항상 한 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었지.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 윤태우도 그래서 나한테 걸려든 거요. 멍청한 놈이 빚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덤볐다가 제 어미 목숨까지 담보로 잡히게 된 거지. 이건 협박이 아니야. 사업이지. 박 회장이 시가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소. 결정을 하시지. 여기에 서명하고 편안하게 남은 생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뭐요? 당신한테 아주 예쁜 손녀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다은이라고 했던가? 사진을 보니 참 귀엽게 생겼더군. 그 순간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 그럼 현명하게 선택해야지.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당신 손녀는 아무 일 없이 잘 클 수 있을 거요. 박 회장이 제 앞으로 서류와 펜을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다은이를 향한 사랑을 담아 제 옷깃에 달린 나비 브로치의 보석을 힘껏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날아갔습니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김 형사의 외침과 함께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이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함정이었어? 박 회장, 당신을 불법 사채 및 보험 사기,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김 형사가 다가와 박 회장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팀장, 이 개자식 어디 있어? 박 회장이 자신의 끈앞풀을 찾으며 발악했습니다. 김 형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은 당신이 방금 한 그 자랑스러운 자백 덕분에 1시간 전에 내부 비리 혐의로 체포됐다. 이런 젠장, 이 늙은 여우 같은 년한테 내가 당했어. 박 회장이 끌려가며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너희들 다 끝난 줄 알지?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네 년하고 네 손녀딸까지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닥치고 들어가. 저는 그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김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수십 년 묵은 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서 다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제 품에 뛰어들어 안겼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야? 나쁜 사람들 다 잡았어? 그래, 우리 다은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대규모 사채업 범죄 조직 검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박 회장이 연행되는 모습과 함께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앵커는 저를 직접 범인 검거에 나선 용감한 시민 영웅이라고 소개했죠. 이어진 인터뷰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다은이가 제 볼에 뽀뽀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용감해. 내가 커서 할머니 꼭 지켜줄게. 그날 밤 다은이와 저는 오랜만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무서운 꿈 안 꿔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다은이 꿈에는 예쁜 요정님만 나타날 거야. 저는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나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와 제 손녀 앞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날들이 지나고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다은이는 서로를 보듬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맺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법원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서늘하고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구, 불법 사채업, 상습 공갈 및 협박, 다수의 살인교사 혐의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사회로부터의 장기적인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죠.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조직원들에게도 각각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제 평생의 멍해가 될 이름들이 불렸습니다. 피고인 윤태우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영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존속살해 미수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윤태우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금전적 이득을 위해 해하려 했으니 이는 천륜을 저버린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던 태우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와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제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외면했죠. 그것이 제 아들이었던 자에 대한 엄마로서의 마지막 배웅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기자들이 저희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윤월자 씨, 모든 재판이 끝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앞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제 등 뒤로 숨기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다른 모든 피해자분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십니까?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제게 아들은 이제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저 사람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한때 제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인생이나마 속죄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그래, 다 끝났으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정말 밝고 후련해 보였죠. 어머님, 뉴스 봤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다 김 형사님 덕분입니다.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 일은 당연한 직무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어머님과 다은이의 용기였습니다. 김 형사는 기쁜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정으로 특진했습니다. 어머님과 다은이를 만난 것이 제 경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정말 축하해요. 김경정님. 그렇게 김 형사는 위기의 순간에 만난 은인을 넘어 저희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둘째 아들 진수가 아내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형이 그런 끔찍한 짓을 꾸미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그 험한 일을 겪는 동안 아들 노릇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거라, 진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형이랑 형수가 꾸미고 있는 일을 네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니? 너는 네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제가 진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진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은이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요.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엄마랑 다은이 평생 책임지고 살게요. 둘째 며느리 역시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방도 넓고 다은이가 다닐 만한 좋은 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두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제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편해. 대신 앞으로는 자주 놀러 가마. 그날 이후 저희에게는 진짜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다은이는 진순의 아이들과 더 가까워져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진짜 자매처럼 지냈고, 저 역시 올곧게 자라준 둘째 아들 내외를 보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와 다은이는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희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은이는 새로운 학교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은이 왔구나.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웠어? 오늘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다은이가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을 용감하게 물리친 영웅이라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박수 쳐줬어요. 선생님도 할머니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쑥스러워 웃으며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정도 고마웠습니다. 어머, 다은이 할머니시죠? 텔레비전에서 뵙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앞으로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반찬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요. 옆집 아주머니의 살가운 인사에 저는 사람 사는 정이 무엇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김 형사가 경찰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다은아, 잘 지냈니? 그의 손에는 다은이를 위한 선물이 들려 있었죠. 와, 경찰 아저씨다. 다은이는 김 형사를 영웅처럼 따랐습니다. 김 형사가 꺼내든 것은 진짜 경찰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모자와 장난감 수갑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경찰 모자예요? 그럼 진짜지. 우리 다은이가 커서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미리 주는 선물이야. 다은이가 모자를 쓰고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에 저희는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김 형사는 차를 한 잔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의 용기를 물려받았으니 분명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이 될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은이와 함께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제품에 기댄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우리 다은이가 할머니 옆에 이렇게 있는데 나도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솔직히 무서웠지? 응, 무서웠어. 하지만 할머니는 다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그 마음 하나가 할머니를 강하게 만들었단다. 나도 이제 할머니 지킬 거야. 내가 이제 다 컸으니까 나쁜 사람들이 오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 기특한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다은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백발이 성성한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은이가 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다. 나도 커서 우리 할머니처럼 불의에 맞서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뭉클해지는 가슴을 안고 잠든 다은이의 곁에 누웠습니다. 다은아, 할머니는 네가 있어서 용감할 수 있었어. 네가 바로 할머니의 용기 그 자체였단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우리 두 사람의 사랑과 평범한 일상이 주는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다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위기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시련을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와 손녀, 우리 둘은 서로를 지키며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평범한 어머니였던 제가 설마 제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석날 아침 8살 손녀 다은이의 경고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었어요. 바로 손녀 다은이었죠. 그 어린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 저를 살렸고 저 역시 다은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은이와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다은이를 학교에 보내고 동네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저녁에는 다은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다은이는 이제 씩씩한 4학년이 되었고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어 나쁜 사람들을 잡겠다고 해요. 그 맑은 눈빛을 보면 정말 훌륭한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믿으세요. 저에게 다은이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힘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다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의 드라마는 필요 없어요. 평범한 할머니로 다은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